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성남시 한번복지관 팟캐스트 수다 인.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격한 공감을 하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성남시 한번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우주에서 가장 큰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쾌한 수다, 즐거운 수다, 감동 있는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선생님, 혹시 휠체어 육상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휠체어 육상 경기를 직접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선수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휠체어 육상이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니라 휠체어 육상 경기용 특수하게 설계된 휠체어가 있는데 가격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특징에 맞게끔 또 이게 또 커스텀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스포츠의 그 박진감 그리고 스피드 이런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으로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네. 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휠체어 육상 경기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수다장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스포츠맨 온윤호 씨를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온윤호 씨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 육상 선수로 활동 중인 온윤호라고 합니다. 오늘 머리를 엣지 있게 깎고 오셨는데 오늘 이것도 촬영한다고 보여지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럼 우리 온윤호 씨 첫 번째 수다 스포츠맨 강철 윤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휠체어 레이싱, 그러니까 휠체어 육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활동하고 있으신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식 명칭은 육상이에요. 육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상,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그런 육상이라는 큰 틀 안에 저희는 트랙 선수예요. 트랙 선수. 그러니까 던지는 필드 선수가 있고 달리는 트랙 선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특수한 장비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 트랙을 달리는 육상 그 트랙 선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경주용 휠체어라는 게 특수하게 제작된 휠체어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아왔던 그런 휠체어랑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달리는 선수들하고 똑같이 저희는 그 휠체어를 굴려가면서 달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포츠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장비에 대한 그 욕구나 그렇죠.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윤호 씨가 육상 시작한 뒤로 처음으로 휠체어 그 레이싱용 휠체어를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본인 체형의 이 장애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요. 체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그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내 몸에 적합한 그런 장비를 맞추는 건데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선뜻 구매를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기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던 그런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낡고 노후되고 그런 장비들을 얻어서 이제 본인 몸에 일단 맞든 안 맞든 그걸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맞춘 장비가 아니고 나와는 또 장애 유형이 다른 사람이 타던 거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라는 게 내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내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데 제가 운 좋게도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경주용 휠체어를. 그래서 이번에 제 몸에 꼭 맞는 그런 장비를 맞춰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그 비타민이었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휠체어를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숙여서 약간 그 직각 구부려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휘저으니까 앞으로 엄청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게 시속 한 60km 정도 되나 이게 속도가? 60km까지 나가면은 참 아,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구나. 오로지 팔만으로 이용해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다른 이제 국제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선수들은 아마 한 30에서 35km 정도까지 속도를 뽑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장애 유형이 좀 경하면 경할수록 그만큼 힘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더 빠를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2, 30km라면 느낌이 없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예. 전동 휠체어가 12km니까 그보다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죠. 그렇죠. 전동 휠체어보다는 빠르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 복지관의 친구랑 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친구랑 가끔씩 저 탄천 도로를 나가요. 탄천 자전거 도로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전동 휠체어가 좀 빠르면은 제 앞에서 이렇게 바람도 좀 막아주면서 저를 끌고 가주면은 참 편한데 저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천까지만 그냥 가고 거기서 각자 따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만큼 속도감이 빨라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전하신 것 같은데 그 대회 활동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IPC 정식 기록이 인정되는 그런 국제 대회거든요. 작년에 영상 찍을 당시에는 25회. 제가 첫 출전한 해예요. 마라톤이 풀코스 마라톤이 똑같아요. 일반 그 마라톤하고 42.195km 똑같은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그만한 체력의 운동량이 없으니까 일단 하프 마라톤으로 데뷔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 국내 선수들 중에는 2위를 하게 됐었죠. 자기 자랑인 거죠? 자기 자랑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1위가 누구예요, 그럼? 1위는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 유병훈 선수라고, 네, 작년에 어마어마한 선수죠. 예, 유병훈 선수도 이 한마음 복지관이 뭐 키웠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 한마음 복지관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구미에 있는 실업팀에 가 계신 그런 국가대표 선수신데, 그러니까 이게 순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이 운동이라는 거는 저희 육상은 기록 싸움이거든요. 기록 싸움이어가지고 순위는 매년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물며 올해도 저는 똑같이 하프 종목으로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국내 선수 중에 6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기록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럼 이제 겪으셨던 어떤 어려움이나 보람들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선수로서 기록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순위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6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량이 넘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선수들도 하프 코스를 많이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들한테 순위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초가 어떻게 차이 좀 나요? 네, 작년 기록보다 한 3분 정도 제가 늦어졌어요. 네, 더 빨라져야지 정상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운동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뭐 겨울에 이제 그 장애인 스키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느라고 이 육상에 전념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력은 배신을 안 한다. 노력을 한 만큼만 결과가 나온 거여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어떤 자신과의 싸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은 어쨌든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그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자신과의 싸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 외에도 또 이렇게 어쨌든 장애인 스포츠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는 모습이 예전과 또 지금 또
패럴림픽 이후의 모습이 좀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올해 26회 이제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를 참가했을 때 일이에요. 저희가 선수들이 이제 대회가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테이블로 주인 아주머니께서 메모가 적혀 있는 쪽지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메모에 있는 내용이 이제 다른 테이블에 계신 분께서 너무 응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얼마 전에 패럴림픽이라는 거를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되게 감동도 있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들렸나 봐요. 안주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서 보내주고 싶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으로 메모를 적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예, 그걸 받았을 때 정말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이런 인식을 참 심어줘서 저런 고마우신 마음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변한 거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알아봐 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호 씨가 페이스북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거기서 촌철살인 그 멘트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소통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뉴스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뭐 SNS를 통해서도 많이들 알려지게 되고 또 윤호 씨가 운동하는 이런 상황이나 현실 뭐 내용들을 많이 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윤호 씨가 그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페이스북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애인이 이 사회적 참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도 이제 윤호 씨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공간이고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낙인 효과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선입견 아닌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윤호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정말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게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너무 좋았고 보다 보니까 그 일본 오이타 마라톤을 갔다 와서 일본 여행도 이렇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이런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끔 모든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 여행은 좀 어떠셨나요? 일본 여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외 여행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해외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았었는데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장애를 입고 나서는 그게 실천으로 옮기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섣불리.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오이타 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오이타에도 이제 저희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처럼 매년 열리는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저희 한국 선수들 몇몇이 이제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회로 이제 방문을 한 거여서
많은 곳을 이렇게 둘러보거나 아니면 뭐 구경을 한다거나 어딜 가본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할 수가 없었어요. 대회여가지고 그냥 대회 기간 동안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돼서. 근데 그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제가 그 받은 느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네. 전혀 불편함이 없구나.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물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일본 시민들의 그런 시선조차도 어느 누구 하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시선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많이 이렇게 바뀌기는 했어요.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 아직까지는 좀 따가운 눈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하여튼 그 대회 기간 동안 지내면서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근데 그 4박 5일 동안 그 마라톤 대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만 와서 못 느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마라톤 대회 기간 중에 저희가 딱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이제 일정 스케줄이 있어요. 어느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한다든가 그 외에 이제 선수들 식사 시간에는 선수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분 일본 그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근처에 이제 뭐 선수들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딜 구경하고 싶다 해서 가질 못할 뿐이지 그 안에서는 이동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쇼핑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민들에게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워낙 유명한 대회니까 그 주변 일대 시민들은 그 시기가 되면은 뭐 더 그런 친절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길을 다니더라도 편하고 길을 다니는 동안 불법 주차? 그러니까 저희처럼 막 차도 인도 그런데 불법 주차가 돼 있는 차를 단 한 대도 못 봤고. 대회 때문에 다 치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가 주차장 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차들이 밖에다가 세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벌금이 어마무시하대요. 맞아요. 예, 불법 주차 해놓으면 벌금이 어마무시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그 4박 5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길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야탐역 나가도 깨끗하던데. 4박 5일 동안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 딱 한 번 봤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역시. 동네가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오이타라는 곳을 이제 대회 때문에 갔는데 그 오이타라는 곳이 일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외진 시골 동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조용하고 사람들이 원체 그냥 느리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빨리. 근데 거기는 원체 그냥 이 몸에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게 기다림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자분들, 일본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이제 좋은 기억들을 받았어요. 물론 대회를 참여하러 온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애쓰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4박 5일 동안 대회를 하러 갔지만 왠지 내가 여기를 다시 한번 와서
그냥 여행으로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와서 그냥 곳곳을 좀 더 둘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와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겠는데 뭐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혼자 와도 불편함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해외 선수들을 그곳에 오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왔던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다시 여행으로 그곳을 재방문하게 만든다.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윤호 씨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 선수도 선수인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나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서 지금 뭐 옆에 최충희 선생님이나 저나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 맨날 말만 하고 뭐 되려면은 아직 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미지를 바꾸고 조금 더 나은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고쳐 만났다고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스포츠맨 오윤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육상 경기와 그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한마복지관 팟캐스트 수사장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호 씨가 지금 이제 대외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본인만의 포지셔닝을 찾고 있단 말이시죠. 그래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글들을 쓰시는 거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장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나 나눌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과 이 승강장 사이가 가끔씩 너무 멀어서 이 바퀴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진행자분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전동 휠체어 바퀴조차도 빠질 만큼의 그 공간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냥 덜컹하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빠져가지고 더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더 큰 위험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며 그런 일이 생겨서 발생을 해야 그때 가서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냐. 제가 여행을 다녀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타더라도 일단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버스는 무조건 내 앞에 와서 서요. 무조건 내 앞에 와서 서서 내가 이 버스를 타겠다라고 하면은 이 버스 기사분이 그냥 바로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기계를 다 작동시켜서 저를 태워줘요. 그 타는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이 애기들 있잖아요. 이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호기심에 우와 신기한 거 타고 있다. 그런 호기심에 바라보는 애기들만 있지 어느 누구 하나 그 제가 그 휠체어로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막 안 좋은 시선을 준다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전철을 타더라도 이 승강장과 이 전철 사이가 멀어도 거기는 일단은 제가 표를 끊는 순간 이 무전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무전을 주고받더라고요. 무전으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 휠체어를 탄 이 장애인이 지금 몇 번 지하철을 타러 올라간다 이렇게 무전을 해놓고 제가 올라가면 바로 이 승무원분이 경사로를 이동식 경사로를 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 제가 타야 되는 그 전철이 도착하면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거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전철에 탐과 동시에 또 이분이 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릴 역에다가 이 중요한 게 시설에 아무리 좋아도
이게 일본이랑 저희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시설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모든 그 역이 힘들다 하면은 이 차간 거리가 먼 그 역에서만이라도 그걸 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일본을 선진국이다 칭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런 이 장애인이 살아나가기에 선진국인 거지.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진국이다라고 특별하게 꼽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하면 네. 모두가 편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숙소를 가더라도 장애인의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시설을 설치를 해놓으면 비장애인들은 그 시설을 똑같이 이용하지만 그만큼 더 편해요. 그거는 예,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일본에 3일 정도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포츠맨 강철 윤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활동 이야기와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지금의 스포츠맨 강철 윤호 씨가 있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정말 밝아요. 열심히 활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장애를 갖게 되면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뭐 힘드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와 중도적인 장애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선천 장애와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되는 그런 중도 장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선천성 장애다, 후천성 장애다라고 선뜻 말을 못하는 게 병명으로 봐서는 선천성 장애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알았을 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 몸에 이제 점점 그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뼈의 모형의 장애도 오고. 네. 또 뼈 하면 여기 앞에 예. 뼈밖에 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배뇨기관 쪽으로도 이제 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가 제가 20대 들어와서 너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급성 신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한 열흘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이제 신장염. 네, 급성 신장염. 신우신염이죠. 네, 신우신염.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멀쩡해져서 다시 퇴원을 했는데 딱 한 달 있다가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열나고. 네. 그래가지고 왜 자꾸 신장에 염증이 이제 생기지라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비뇨기적인 문제로 방광의 뭐 압력이 낮아서 이게 뭐 소변이 이제 배출이 된과 동시에 역류를 해가지고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배뇨기적인 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뇨기과에서 자가도뇨를 저에게 시켰어요. 자가도뇨를 하는데 또 다시 신장에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네,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도 아니 왜 자가도뇨를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신장이 무리가 가지라고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중에 이제 허리 척추에 그 요추 4번, 5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 뼈가 없더라고요. 뼈가 없어요? 네, 척추 뼈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게 선천적으로, 네, 선천적으로 여기 뼈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척추 뼈가 그 안에 있는 척수 신경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 척추 뼈가 없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신경들이 다 방해가 된 거예요. 잘 못 쓰길래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갔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애기가 이제 원래 돌진하면 막 수구 이제 한참 이제 뛰기 시작할 때인데 애가 잘 못 쓰니까 소아마비라고. 그때는 뭐 그 어렸을 때 병원이 어디예요? 성남 어디 있는 병원입니까? 그건 뭐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게 이제 아니죠? 79년, 80년 그때니까 제가 79년생이어가지고 아마 80년 정도 그때 당시에는 소아마비가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증상을 보고 그냥 얘는 소아마비입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소아마비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목 뼈에 이제 변형이 오니까 소아마비여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오나 보다. 그렇게만 알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서 20살까지. 네. 왜냐면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니까 뭐 학교 생활 뭐 학교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들 친구들하고 볼도 차고 농구도 하고 뭐 운동 해 가면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소아마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돌팔이사.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해당하는 부위에 뼈가 없어가지고 척수 신경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지. 이미 시기상으로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잃는 게 많겠죠.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반신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85% 이상이래요. 근데 반면에 다시 이게 그냥 멀쩡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만 따져봐도 괜히 손대면 자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들하고 참 많은 그 상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잘못되면 얘가 평생 하반신 마비가 돼서 살아간다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제가 결정했어요.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여서. 자주적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혈기왕성할 나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병을 모르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못했겠죠. 근데 이제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장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신장이 다 썩으면 떼어내고 그럼 신장은 2개잖아요. 네. 그럼 반대쪽 신장이 또 썩기 시작한대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 신장 2개를 다 떼어내면 투석도 거쳐야 되고 이 신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들이 썩는데요. 그렇겠죠. 왜냐면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게 내가 모르면 몰랐어도 알게 된 이상 그냥 잘못되더라도 내가 뭐 누구 원망 안 하고 할 테니까 그냥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알고 나서 안 하면은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강행했죠. 어느 병원입니까? 그 얘기는 안 되죠. 삐 처리해주면 되죠. 뭘. 삐 처리할 거 뭐하러 물어요. 그냥 뭐해요 그래요?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에요. 다행이네. 네.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한 2달 반 만에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침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침대에 내려와서 일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딛고 서는 순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내 몸이 잘못됐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허리 아래 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어도 발을 한짝 이렇게 내딛고 다음 발이 자연스럽게 내딛어져야 되는데 마음은 이미 한 발 내딛고 갔는데 몸이 안 와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수술을 마치고 그 초기에는 이런 걸 되게 자주 느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하반신 마비가 바로 오진 않고 기존의 근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약간씩 걸을 수는 있었어요. 마음은 이렇게 한 발 내딛고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와 있을 때, 그때마다 되게 좌절감을 느꼈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뭐 성격이 이렇게 밝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 밝게 봐요. 밝게 보는데 어릴 때도 밝았어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도 밝았는데 그 내면의 어두운 모습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거를 되게 받아들이고 장애는 극복하는 거다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라 그랬는데, 장애가 좀 불편해진 것 뿐이지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인데 그거를 왜 극복을 하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아까 전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려서 정말 힘들 결정이잖아요. 솔직히 어른들도 결정 못하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멋있다? 나이도 어리지만 어쨌든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되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게. 네. 어쨌든 참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는. 그렇죠. 제가 어디 가도 저는 하고 다닐 일은 거의 없죠.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여러 기관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삼육제할원이라는 곳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삼육제할원의 그 정형외과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병원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장애를 입기 전까지 병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도 안 했을 뿐더러 장애를 입고 다시 사회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관련된 기관을 올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다시 이제 잦은 병원 생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직업 상담사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이제 그 취성패를 통해 가지고 취업가 뭐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네, 그 실업자들이나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직업 상담사라는 거를 배우는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저를 전담으로 상담해 주시던 그 사회복지사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회복지사 분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딱 떠오른 게 수영. 이 수영이라는 걸 예전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삼육제할원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사귀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국가대표 알파인 그 스키 선수 이치원 선수라고, 그 친구를 이치원이요. 이치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중3 또래 네네. 친구였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삼육재활원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소아마비예요. 이 두 팔만 가지고 물 위에 떠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인데
그 친구는 워낙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두 팔만 이용해서 수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수영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셨군요. 그렇죠. 이 한마음 복지관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 청소년 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에도 수영장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 이 장애인으로서 이용하기에는 좀 많은 위험감이 있더라고요. 이 수영장 바닥이 좀 미끄럽고 하니까 괜히 그런 데서 넘어졌다가 이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분께서 이 야탑에 있는 한마음 복지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 엄청 은인이네요, 그분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 기관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방문한 장애인 기관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수영장에 이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 그 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슬로프랑 그런 면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마음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이어서 이런 게 당연히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뿐인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수영이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장애인 복지관을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시설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한마음 복지관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음 복지관이 특성상 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이 지도자분들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달 추첨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추첨하러 온 날 그 2층 체육관 앞에서 지금 이 휠체어 육상 이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어요. 휠체어 육상이라는 그 특성상 오로지 상체의 근력으로, 상체의 힘으로만 운동을 하는 건데, 저거다. 나중에 나도 운동을 하면은 저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마음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한마음 복지관을 온 것처럼 이 주변에 친해지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장애인 그 스포츠에 있어서 1세대 분들, 1세대 형님들, 장애인 그 휠체어 농구에서 국가대표도 하셨던 분들, 뭐 이 휠체어 육상에서 국가대표도 하시고, 뭐 아시안 게임이나 패럴림픽이나 그런 것도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레 나도 나중에 운동하면 저거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이 운동을 시작하게끔 그렇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바로 그 뒤를 쫓아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그 세대의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어느 육상뿐만이 아니라 타 종목을 가더라도 나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 친구들의 순발력은 뭐 따라갈 수 없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뭐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중도 장애인들에게 이 장애인 스포츠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정보가 없죠, 정보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먼저 찾아서 이런 게 있나라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광고가 너무 없어요, 홍보가. 근데 이게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 되돌이표 같이 돌아오는 패럴림픽.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진짜 겨울이 되면은 동계 패럴림픽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신은현 선수를 보고 그 종목을 하겠다고 많이들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호 씨와 함께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인사드릴까요? 일단은 별거 아닌 별거 아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발전하는 운동선수가 될 것이고 그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는 국가대표가 일단 목표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니까 그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꼭 국가대표가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희 오윤호 씨의 삶에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는 한마음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See you again!